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제1부 삶의 원칙을 세우라. 제5장입니다. 2단계 시간 사용 현황을 조사하라. 일단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게 되면 다음은 현재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설정한 우선순위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지혜롭게 짤 수가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2단계 시간 사용 현황을 조사하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단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인도한 시간 사용에 관한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폴이라고 하는 공학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는 내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시험적으로 실제 시간 사용 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 식사 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저 몇 분간 당구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30분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 보니 일주일에 8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엄연한 사실을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여가 시간을 좀 더 엄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바쁜 일정 중에서 일주일에 6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시간을 좀 더 중요한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의 경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간, 즉 내적 시간과 외적인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죠. 시계로 측정한 외적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경험하는 내적인 시간은 아주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즐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느끼죠. 반면에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무척 느리게 간다라고 느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활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경과된 시간을 측정하는 바른 지표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좀 더 효과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사용에 대한 기록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것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 주로 신용카드 연체료를 갚지 못해가지고 공경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재정 상담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예산 수립을 통해서 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죠. 때문에 이들은 이 일을 위한 첫 단계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무척 놀라곤 합니다. 오히려 재정 상담원들은 지금 현재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라고 요구를 하죠. 시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먼저 당신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활동 양상은 생활 방식, 즉 삶의 목표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죠. 따라서 시간 사용 조사는 매우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현재 계획표를 바꾸려면 좀 고통스러운 면도 있겠으나 지금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우리는 머리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의 많은 부분은 이 정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일 중독증은 그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이 것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폴의 경우처럼 이런 단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잠깐 시간을 내어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도 그 결과에 놀랄지 모릅니다. 소제목입니다. 일주일을 기본 단위로.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떤 시간 단위로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아이비리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시간관리 기법은 일일 계획에 기초하고 있죠. 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일출과 일몰에 따라 결정되는 가장 짧은 자연시간 단위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몇 시간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활동들을 계획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지 못한 일은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일일 계획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기본 주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급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중요한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본 계획 단위는 일주일로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시간 단위를 활동을 계획하는 기초로 인정하고 있죠. 회사, 산업, 정부, 그리고 교육 분야는 일하고 쉬는 면에서 일주일을 기본 틀로 삼고 있죠. 이러한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은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6일은 창조 활동에, 그 다음 하루는 휴식에 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유형은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과 안식에 대한 이런 유형은 초대교회 시절 주일의 형태로 계속 유지되었고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여가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분 전환 활동을 포함한 삶의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고 있죠. 이런 일주일의 틀 속에서 이미 하루 계획표에 들어가 있는 활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아이비리의 방법은 매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한다면 월간 혹은 연간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주일 단위의 활동 기록표를 얻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기록해 두라. 아주 전형적인 일주일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30분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구분이면 충분하죠. 더 짧은 단위로 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질 것이고 더 긴 단위로 하게 되면 정밀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추적하십시오. 각 날의 모든 칸을 채워 넣으십시오. 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이 작업을 시작할 때에 아예 그 시간은 지워버리십시오. 그 시간들은 별도로 평가해야 됩니다. 밤에 불을 끄기 전까지 모든 칸에 하루 일과를 식사, 전화, 독서, 교육활동, 쇼핑까지도 모두 적어 넣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도중에 끼어든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시간의 전화 통화라도 그 시간을 재서 가까운 쪽 30분짜리 칸에 적어 넣으십시오. 그 주의 마지막 날 각 활동에 소요된 시간을 합산해서 그것을 당신이 첫 단계에서 설정한 우선순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폴의 경우처럼 대부분은 우리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활동과 실제로 거기에 사용하는 시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스케줄은 이미 가득 차 있는 걸 하며 의문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6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 전에 이 표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실제 사용 내역은 각 범주에 사용된 시간의 양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 활동의 질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 대조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두 종류의 시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시간을 분, 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등 측정할 수 있는 양의 개념으로 말하죠. 이런 의미의 단어들은 일정 기간에 계속된 활동의 길이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질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 말입니다.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은 모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시간의 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의 어느 상원 의원이 재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이 결심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국가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은 이 상원 의원은 한 주립대학의 강연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미 꽉 찬 일정에서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 하는 문제와 둘째는 이 강연이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시작할 좋은 기회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이 두 가지 개념의 중요한 차이점은 성경에서도 거의 1000번 가까이 언급되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며칠, 몇 주, 몇 개월, 몇 분기, 몇 년 등의 길이 개념으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기회나 위기 또는 축제가 되는 특별한 상황들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연대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선적인 역사관, 즉
역사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작과 끝이 있다는 생각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시간을 더욱더 의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중요한 기념일이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제와 같은 사건적인 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질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두 개의 평범한 헬라어가 나오는데 바로 크로노스 55에 사용됐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85에 사용됐습니다. 이 두 단어는 대체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간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죠. 크로노스는 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적합한 경우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소망의 요소가 있죠. 주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연대기적 시간과 그 내용은 모두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이런 구분은 현재 시간 사용과 미래를 위한 계획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간 활동표는 직선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간인 크로노스에 초점을 맞추었죠. 우리는 단지 각각의 주요 활동에 소비한 시간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그 양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당신의 도표를 살펴보고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활동에 표시를 하십시오. 사물과 관련된 일과 사람과 관련된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일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끝내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는 카이로스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크로노스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은 끝이 없는 과정이죠. 다음 장에서는 이런 두 종류의 활동을 계획하는 일에서 시계와 달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